네, 일반 물리학 실험 기말고사 대비 정리학습하는 과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피스톤 브릿지를 이용한 전기 저항 측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실험 장치들이 이용이 되고요. 이게 회로의 연결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전원이 있고 회로 보호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저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저항기는 미지 저항 세트의 미지 저항과 기지 저항 세트의 기지 저항 세트의 RS가 되는 거죠. 이 2개의 저항은 실제 저항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R1, R2는 1m짜리 니크롬선을 사용해서 이 R1, R2의 비율인 이 길이의 비율 L1, L2 이걸 이제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이 검유계를 요 A점과 그리고 니크롬선 위에 B점 위에 올려놨을 때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검유계의 값이 0이 되는 그 위치 B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RS, RX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간에 어떤 값이 아니라 이걸 연결하는 A점을 검유계의 한쪽으로 잡고 다른 한쪽은 여기 긴 1m짜리 니크롬선 위에 어느 한 점을 잡아서 그때 그 한 점은 검유계 바늘이 0이 되는 그런 점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이 원리는 이제 교재에 잘 제시가 되어 있을 테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지저항 세트 여기 RX를 여기 연결하는 거고, 기지저항 상자에서 기지저항을 하나 RS를 연결하고 R1과 R2의 비율은 L1, L2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지저항 RX는 바로 RS 곱하기 L1분의 L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저항의 비율은 면적이 같을 때는 길이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준 저항, 기지 저항과 미지 저항의 저항 색띠로부터도 저항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색띠가 주어졌을 때 저항이 얼마인지. 근데 교재에서는 4개의 띠만 있지만 우리는 5개의 띠도 할 수 있었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항을 이제 구해내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시험에 같이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키르요프의 법칙 실험이죠. 키르요프의 법칙은 이런 키르요프 측정 장치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 배터리를 끼워서 세 지점에서 여기 각각의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좀 선명하진 않은데, 이 왼쪽 지선을 흐르는 전류, 그리고 중앙 지선을 흐르는 전류, 그리고 오른쪽 지선을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전류 값이 있겠죠. 그 값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르요프의 법칙 자체 내용을 좀 알아두는 게 더 좋을 텐데, 키르요프의 법칙은 이 분기점 규칙. 그래서 어떤 n점에서 들어오는 전류 I1, I3는 나가는 전류 I2와 같다. 이게 요 식이 되는 거죠.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은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 이게 분기점 규칙이 되는 거고, 고리 규칙은 그 위에 요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원에서의 기전력의 합과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의 합이 서로 같게, 하나를 플러스라고 하면 마이너스라고, 다른 하나를 마이너스라고 해서 다 더해서 0이 되게 하는 거죠. 물론 이 분기점 규칙도 모든 전류의 합이 0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플러스, 나가는 건 마이너스로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칙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짜여진 이 회로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 적용한 이 고리 규칙이 바로 요 5-4와 5-5가 되는 거고, 여기에 분기점 규칙을 같이, 그래서 요 세 개의 식이죠. 요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이렇게 I1, I2, I3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외워서 이걸 구하라, 또는 전압이 얼마고 저항이 얼마니까 이 값을 구해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문제는 내지 않겠습니다. 실험이기 때문에 뭐 이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내는 방법은 이 식을 줄 겁니다. 이 식을 주면 이 식을 갖고 전압 E1, E2 그리고 저항 사용해서 대입해서 그냥 I1, I2, I3를 구하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계산기만 잘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고리 규칙과 이 분기점 규칙을 적용시켜서 실제 실험을 해서 비교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특별하게 이 실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어려운 걸 내는 게 아니라 I1, I2, I3 아까 봤던 R1, R2, R3하고 E1, E2 주어지면 I1, I2, I3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식까지 다 준다고요. 식까지.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실험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실험은 어떤 건가요? 지구 자기장 측정 실험이에요. 지구 자기장 측정 실험은 이런 실험 장치 세트를 이용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전원 장치가 있고 여기는 전류계입니다. 전류계가 있고 지구 자기장 실험 장치 나침반이 연결된 그리고 원형 전류 도선이 장착된 그리고 이제 보호 저항 회로의 보호 저항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저항을 또 사용합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 이게 이제 실험 장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침반을 두고 나침반의 바늘이 이 원형 도선의 양 끝을 가리키도록 원형 도선 이 장치를 방향을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이런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형 도선 위에서 봤을 때 원형 도선의 양 끝에 나침반의 바늘이 양 끝을 이렇게 잘 가리키도록 일치하도록 위에서 봤을 때 나침반의 바늘의 방향과 도선의 일자 방향이 이렇게 일치하도록 이 실험 장치 세팅을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선의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게 이제 원형 도선이잖아요. 그러면 원형 도선이 바라보는 오른쪽 방향이나 왼쪽 방향 이거는 이제 전류의 방향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오는 전류 또는 위에서는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오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우리 오른손 법칙을 써서 오른쪽으로 전류 자기장이 향할 테지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자기장은 이 왼쪽을 향하는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구 자기장은 자, 위쪽이 이제 빨간색 또는 위쪽이 N극이라면 위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전류의 도선의 전류가 흐른다면 오른쪽 방향을 가리켜서 나침반의 바늘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 방향에 나타난 그림이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구자기장 방향대로 정렬되어 있다가 이거에 수직한 이 방향의 자기장이 원형 전류 도선에 의해서 생겨나면 그럼 요 두 개 더한 어떤 방향으로 실제 이제 N극의 방향이 이 사이 어딘가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 N극 방향의 자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본래 지구자기장으로부터 휘어진 변화된 방향 세타라고 놓으면 탄젠트 세타는 요거 분의 요거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는 B2분의 B가 됩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가 B2분의 B가 돼서 지구자기장 B를 구해낼 수 있겠죠. 탄젠트 세타분의 B. 그런데 이 P는 원형 전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되고 그 원형 전류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2R분의 뮤제로 NI가 됩니다. 이때 N은 도선이 감은 원형 전류 도선의 권선수가 돼요. 감겨져 있는 숫자가 되고 요건 뭐 10, 20, 40 이런 값이 되겠죠. 우리 실험 장치에 써져 있어요. 10, 20, 40 이렇게. I는 흐르는 전류계로 측정하는 거고 R은 자로 측정해서 반지름을 또는 ER이라고 하는 지름을 여기다 재면 되겠죠. 그래서 B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이제 출제를 하냐면
어떤 형태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 출제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B, 요 2R분의 뮤제로 NI 요 식을 대입해서 자기장을 구하는, 전류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구하는 요거 하나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타를 구해서 지구 자기장이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시험으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 자기장 문제도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실험을 보도록 하죠. 이번 실험은 이제 오실로스코프의 사용법 실험입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정교한 그리고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전압계라고 할 수 있었죠. 오실로스코프가 있고, 여기 이제 채널 1이나 2에 BNC 코드를 체결을 해서 이 프로브에 정류회로 실험기에 이 프로브를 가져다 대고 우리가 이제 신호를 읽게 되죠. 그때 이 신호는 물론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론으로는 오실로스코프의 원리도 쭉 나와 있지만, 오실로스코프의 이 X축, Y축이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한 신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신호를 해석하는 전압이 얼마고 시간 얼마고 이런 거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사용한 이 회로, 이런 회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220V의 입력이 들어오면 이걸 변압기를 가지고 변압을 합니다. 그래서 변압을 하는데 이 단자가 이제 3개 있죠. 그래서 가운데 단자는 딱 중성일 테니까 이걸 이제 그라운드, G 단자라고 이렇게 하고, 오른쪽이나 왼쪽, 이 위에나 아래, 처음에는 이제 위쪽에다 우리가 단자를 대고, G에다 접지 단자, 그리고 T1에 프로브 단자를 대서 이 T1에서의 신호를 읽으면 이렇게 이제 교류 신호가 나오게 돼요. 이게 몇 볼트인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다이오드가 되죠.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지나는 이 T2에서의 이 전압 또는 이 신호는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흐르는 게 아래쪽 신호라면 아래쪽 신호를 다 없애고 위쪽 신호만 이렇게 이제 필터링을 해주는 이런 장치가 바로 다이오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은 이제 S1 스위치를 누르면 T2에서의 신호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걸 이제 T3라고 한 거죠. 단자는 동일 단자인데 스위치를 누르면 T3 단자, 그렇지 않으면 T2 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전기의 역할은 이 전압의 변화를 막는, 그래서 전압이 변하지 않게 이렇게 평평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C1이 좀 작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튀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제 T3에서 T4로 옮겨서 연결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축전기의 용량도 훨씬 증가하고 여기에 저항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던 신호들도 이제 G와 T4에 연결하면 일정한, 물론 아주 미세하게 전압이 감소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관측하는 게 아니라면 전압이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해지다가 다시 올라가서 하니까 결국에 이 값이 그냥 평평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축전기의 역할은 이 전압의 변화를 평평하게, 이제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실제 변화가 없게 해주는 거죠. 이런 이제 특징을 지닌 거고, 이 저항 R도 마찬가지예요. 저항 R도 이걸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T3에서는 이 저항이 연결되지 않았고 C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조금은 감소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예 저항도 큰 저항이 연결되고 C2까지 더 추가적으로 연결된다면 그때는 여기에서 이제 평평해지면 거의 뭐 큰 변화가 없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험에서 1개, 2개, 3개, 4개의 이제 데이터를 얻었었는데, 요거를 똑같이 이제 반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T2와 T2 프라임 두 단자를 연결해서도 똑같은 실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래에 생략됐던 게 위에 다 나타나게 돼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전파 정류, 위에 있는 건 반파 정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이 그림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장치가 우리가 사용했던 실험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220V의 전압이 이렇게 입력이 되면 여기 이제 변압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꼬불꼬불 되는 게 이게 변압기가 되고, 이 단자가 T1 단자. 그리고 이 사이에 다이오드가 이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T2, T3 단자인데, 사실 T2, T3는 같은 거예요. 단자를 두 개 두긴 했지만, 그래서 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여기 이제 T2 단자가 되는 거고,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단자는 이제 T3 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T4 단자가 있고, 여기 이제 G 단자가 있어요. G. 그리고 아래쪽에 T1 프라임, T2 프라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우리가 이제 전파 정류 실험을 하게 되려면 이 T2와 T2 프라임을 도선으로 이렇게 이어줘야 됩니다. 쇼트를 시키는 거죠. 이어서 실험을 하게 되고, 그럼 하나가 이제 T2,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T3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제 실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연결하는 게 G 단자인데, 오실로스코프의 그라운드 단자를 여기 연결하는 거고, 오실로스코프의 그라운드를 제외한 프로브 단자를 여기 T1, T2, T3, T4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파형을 여러분들한테 결과 파형을 제시해 주었을 때 어떤 파형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실로스코프 실험 설명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체 비열 측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험은 이렇게 열량계에 차가운 물을 붓고, 열량계의 물당량을 먼저 구하는 거죠. 열량계와 여기에 물 M1을 붓고, 여기에 뜨거운 물 M2를 부어서 이 열량계의 물당량, 열량계의 물에 해당하는 질량을 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 물당량을 구하는 식이 여기 1-4식처럼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때 이 식을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여기 M 더하기 M1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열량계와 찬물, 여기 온도는 처음에 T1이에요.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요. 뜨거운 물의 질량은 M2가 되고 온도는 T2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열평형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M1, M2가 이제 T3의 온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열을 얻죠. 열을 얻고 얘는 열을 잃습니다. 그래서 얻은 열과 잃은 열이 같다. 요 크기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얻은 열은 C 곱하기 여기 M 더하기 M1의 질량이 되죠. 곱하기 온도는 T3-T1 이만큼 이제 온도가 변하게 되는 거죠. 이 값이 뭐와 같으냐면 뜨거운 물이 잃은 열량, 그래서 C M2, 얘는 T2에서 T3로 온도가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잃어버린 열이에요. 요 식과 요 식을 같게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 식이 나와요. 요 식이. 이렇게 전후 이렇게 이제 식을 쓰는 것도 뭐 틀리지는 않는데, 실제 이제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를 풀었으면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제 풀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M을 구하는 거죠. 요 대문자 M. 그렇죠? 이게 이제 물당량이니까요. 대문자 M을 구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물당량 구하는 식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식을 제가 요 과정을 알려주면 이걸 가지고 물당량 대문자 M을 여기 대문자 M 여기 있어요. 잘 안 보이나요? 예. 여기 있는 대문자 M을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밀도를 구하게 되죠. 밀도로 비열을 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Q는 CMT에서 델타 T에서 요 C가 비열이에요. 비열. 비열 구하는 지금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고체의 비열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여기 여기 M 더하기 M3
이거는 이제 열량계에 찬물이 들어 있어요. 처음 온도가 T1.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뭐를 넣을 거냐면 뜨거운 고체 샘플을 집어넣죠. 고체 시료를 이렇게 고체 시료를 넣는데 얘는 CS 비열이 CS가 되고 질량은 MS 그리고 뜨거운 온도가 T2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제 온도가 T3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비열이 이제 물의 비열이에요. 얘가 이제 열을 얻겠죠. 뜨거워지고 얘는 차가워지면서 열을 잃어요. 잃은 열은 이놈이 얻은 열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이 열량계와 찬물이 얻은 열이 요거죠. Cm 델타 T, T3에서 T1으로 온도가 T1에서 T3로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고, 이건 샘플이 잃어버린 열이 되는 거죠. 뜨거웠던 샘플이 온도가 이제 T2에서 T3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열을 잃는 거죠. 이렇게 놓고 CS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CS를. 근데 CS를 구하면 여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고체의 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정이 있었죠. 첫 번째 물당량 M 구하는 거고 열량계의 물당량, 두 번째 우리 고체 샘플의 비열을 구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CS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들을 좀 다 알아야 돼요. 식들을. 그래서 Q는 CM 델타 T라는 식만 잘 알고 있으면 다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고체의 비열 측정 실험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실험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렌즈의 초점거리 측정 실험이 되죠. 이런 장치들을 우리가 광학대를 사용하는데 여기 이론상의 그 초점거리는 이렇게 이제 구합니다. 이론상 실제 실험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런 관계가 있어요. 부호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 실제 실험 장치를 세팅을 하면 그 결과 이런 형태가 나오죠. 여기에 뭐 십자 또는 원형 이 빛이 나오는 물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스크린이 있는 거죠. 여기 스크린이 있어서 이 전체 거리 D를 고정시켜 놓고 이 렌즈의 위치를 잘 조절해서 스크린에 선명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위치를 잡으면 그때 이제 A와 B 또는 A'과 B' 두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요건 짧고 요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확대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건 이렇게 길고 이렇게 작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축소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상의 모양은 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얘도 거꾸로 되어 있다. 즉 이렇게 이미지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을 도립상이라고도 해요. 확대 도립, 얘는 축소 도립, 이렇게 이제 상이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 사용해서 렌즈의 초점거리 F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구하는 거 문제 하나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목 렌즈를 구할 때는 이렇게 또 구하죠. 오목 렌즈를 구할 때는 본래 오목 렌즈가 없을 때 볼록 렌즈만에 의한 선명한 이미지가 이렇게 I1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이에 오목 렌즈를 여기다 끼워 넣어요. 그러면 스크린을 움직여서 선명한 상의 이미지가 여기 요 위치에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요 A2 오목 렌즈로부터 처음 볼록 렌즈가 만드는 이미지까지 거리가 요게 A2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B2가 되는 거예요. B2. 그래서 요거 역시 A2분의 1 더하기 B2분의 1은 F분의 1인데 이때 A2를 마이너스 기호를 씁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오목 렌즈의 초점 거리를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값들을 제가 제시해 주면 여러분들이 이 F를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부호도 주의해야 됩니다. 렌즈의 초점 거리를 구하는, 여기 보면 오목 렌즈 A2는 음의 값을 넣어줘라 이런 거 있는 걸 유의해서 정리해 줘야겠습니다. 자, 렌즈의 초점 거리 구하는 과정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용한 간섭 실험이 있었죠. 예, 간섭을 이용한 빛의 파장 측정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슬릿이 여기 B하고 C에 이렇게 슬릿, 이중 슬릿이 있었죠. 물론 우리는 이제 단일 슬릿을 쓰지 않고 여기 레이저를 직접 이렇게 레이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BC, 요 D가 D 값이 얼마 주어져 있었죠. 뭐 여기가 125 마이크로미터 또는 250 마이크로미터 이런 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스크린 D만큼 떨어진 스크린에 이렇게 이중 슬릿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개 무늬까지 중앙에서부터 0에서부터 5개 무늬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무늬까지 요 y를 n으로 나누면 한 칸당 요 간격 요게 구해지게 되죠. 이렇게 얘를 구해내고 그 다음에 이 식에 의해서 식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어떤 점까지의 경로차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이는 요만큼 길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d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d 사인 세타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이게 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조건이 되는 거고 여기서 람다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 사인 세타는 n 람다가 되는 요 식에 의해서 람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d 사인 세타가 바로 이제 경로차가 되는 거죠. d 사인 세타가 경로차가 되고 경로차가 요걸 이제 파장의 정수배 m 람다가 되는 건데 이게 d분의 dy가 돼요. 이게 d분의 dy라고 하는 건 이 앞에 가보면 요 d분의 이게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가 여기서 보면 d분의 요 값이죠. 요 값. 그죠? 그런데 이 긴 큰 삼각형에서 보면 d분의 y가 된다고요. 경로차 다시 이걸 다 지워볼까요? 예. 이론적인 설명인데요. 요거를 델타라고 한 거죠. 델타,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d분의 델타 또는 요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 정도로 보자면 d분의 y. 물론 이건 탄젠트 세타예요. 그런데 세타가 아주 작다면 근사적으로 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나 같아질 테니까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델타가 이 식에서 델타를 놓고 보면 d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델타는 d 사인 세타인데 그 델타는 d분의 dy가 되는 거죠. 이 식에서 보면 대문자 d분의 소문자 dy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람다를 구하면 이게 m 람다일 때 뭐 이런 얘기예요. n 람다, n 람다, 뭐 n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람다는 nd분의 dy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 n분의 y가 아까 봤던 무늬 한 칸 사이의 간격이 되는 거고요. d는 스크린까지 거리 그리고 스몰 t가 이중 슬릿 사이 간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이게? 그럼 이런 식들을 다 제시해 줄 테니까 람다를 구해내는 이런 과정으로 하죠. 어떤 식을 딱 써라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을 막 여러 개 놓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람다를 이제 구해내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레이저의 파장을 이렇게 이제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y를 측정하고 y 나누기 n 이게 이제 x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람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하면 람다 값이 쭉 나오게 되겠죠. 예, 이렇게 했던 거니까 요거 그대로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고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